안녕하십니까. 동주 최씨 벽동지의 36세손 최수기입니다. 최영 장군의 출장 입상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입상이란 단어는 전쟁에 나가서는 장수이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과 무를 다 갖추어 장군과 재상의 벼슬을 모두 지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본 동영상은 동주 최씨 종친님들의 2대, 3대 후손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문과 선조를 이해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가문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들려주시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 장군의 27가지 주요 전쟁 공적과 행적을 라이브러리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을 하면 외적이 고려를 침범해서 막아낸 전쟁이 있고, 고려가 공격을 한 전쟁이 있고, 고려 안팎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사건, 그리고 최영 장군에 대한 행적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일신의 반란 평정입니다. 사진은 드라마에 나오는 조일신 역을 맞은 탤런트 사진입니다. 얼굴과 연기가 조일신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조일신이란 자가 공민왕을 감금하고 국세를 도용해서 6일간 천하를 호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공민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기거하던 곳으로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최영을 비롯한 군대가 출동해서 공민왕을 보호해낸 사건입니다. 원나라에서 장사성 반란이 일어나 중국에 파병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중국 소주 지방,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주 지역에서 원나라 승상 탈탈을 도와 전투를 치렀고, 화인성, 육합성, 팔리장 등에서 격전을 치르고 중국에서도 그 명성을 남기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장사성 반란군은 원나라 말 폭정기에 봉기를 일으킨 무장 세력으로 대주라는 국가를 만들었으나 명나라에 흡수되고 말았던 농민 봉기 군대였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원나라를 도와 전쟁을 통해 공적을 세웠다는 것도 있지만은 원나라 세력이 약화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중국 내 국내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 파병에서 돌아와 반원 정책을 시행하던 공민왕을 도와 서북면 병마 부사로 임명되어 인당이라는 장군과 함께 압록강 주변에 있던 팔참을 공격하고, 이 압록강 주변의 팔참입니다. 단둥 지역인 삼참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듬해는 동북면 최복사에 임명되어 쌍성인 영웅을 토벌하였고, 동북면은 이쪽 부분이 동북면이 되겠습니다. 함흥에 원나라 천호관직을 갖고 있던 이자춘이 스스로 고려에 투항해 왔으며, 고려에서는 이자춘이 투항해 오는 조건으로 함흥에 일정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자춘이 죽자 그의 아들인 이성계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양강도 전라도 채북사로 임명되어 매구가 400척의 배로 항해도 오해포에 침입했을 때
최용 장군의 부대가 매복하였다가 섬멸하였고 바닷가 항구에서 왜구를 막아내 육지에 있는 백성들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채복사라는 직책을 잠깐 설명드리면 왜구 출몰이 잦아지자 왜구를 전담해서 만든 전담 고위 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이던 양강도와 전라도 채복사로 충청남도 홍성에 주둔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영 장군의 많은 전설과 유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홍건적의 토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내부 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건적의 1차 침입 시 서경이라고 불리던 평양까지 함락되었으나 여러 장군들과 함께 토벌해냈습니다. 2차 침입은 1차 침입 때보다 더 많은 10만 명이 홍건적이 쳐들어와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었으나 20만 명의 병력으로 개성을 수복하고 홍건적을 물리쳐내셨습니다. 최영 장군은 홍건적 토벌의 공훈으로 사당에 공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공적을 기리게 하는 도형벽상 공신이 되셨고 부모에게도 자기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은 전립판서로 임명되셨습니다. 김영의 흥왕사 반란 평정입니다. 홍건적이 2차 침입을 막아낸 직후에 국민왕이 측근 신하였던 김용이란 자가 개성 근교에 있는 국가사철인 흥왕사에서 국민왕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용은 역심을 품고 원나라를 추종하던 부원배들과 결탁하여 국민왕을 시해하려고 하였는데 김용이라는 자는 특히 홍건적 침입 시 공을 세운 여러 장군들을 사형에 처하게 했으며 자신의 부하 50명을 흥왕사로 보내 국민왕을 시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최영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흥왕사에 달려가 전국을 수습하고 국민왕을 안전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최영 장군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최영 장군은 1등 공신으로 최영 장군의 아들 호군이었던 최담공은 2등 공신이 되셨습니다. 최영 장군의 아들이신 최담공에 대한 고려사 기록으로 흥왕사 태적 공적으로 흥왕사의 적을 퇴치한 공적으로 2등 공신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최영 장군의 아들이신 최담공은 이후 대호군까지 진급에 오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유의 원나라 대군 격퇴입니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원나라 해종의 황후였던 기황후의 오빠를 비롯한 친척들이 만행이 심각해지자 이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최유라는 자가 충수광의 아들을 고려의 왕으로 추대하겠다 하면서 요양에 있는 1만 병사를 이끌고 고려로 침공해 왔습니다. 최영 장군께서 도순이사가 되어 최유의 부대를 섬멸하고 고려를 지켜내셨습니다. 이에 최영 장군님은 그 공훈으로 벽삼 3한 3중 대강이 되셨습니다. 신돈의 모함으로 경상북도 경주 계림윤이라는 직책으로 좌천되셨고 신돈이 죽고 좌천 6년 후에 찬성사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육도 도 순찰사로 전쟁에 대비한 군호 정리와 군비 정화를 하였고, 이때 수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함을 건조하고 전함에 최무선의 화포를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코에 난 토벌입니다. 모코는 말을 키우던 원나라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 원나라가 망해가고 명나라 세력이 커지면서 명나라는 고려에게 원나라가 탐나에 키우고 있던 말 2000피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원나라 목호들은 고려와 명나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고려 목사와 관리들을 죽이고 난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탐나에는 실제로 원나라 목호뿐만 아니라 원나라 병사, 원나라에서 유배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 관리였던 목호들은 당연히 명나라에 보낼 말을 징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는 최영 장군을 해결사로 삼아 탐나 목호 토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함 314척과 2만 5천 군사를 동원해 목호를 완전히 토벌하였습니다. 1374년 목호 토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왔을 때 국민왕이 시해당에 우왕이 등극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로 왕이 된 우왕 2년에는 왜구들이 부여, 공주, 개태사를 침략하였는데 박인계 원수가 전사하자 왜구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최영 장군은 나이가 61세에 전쟁에 나가 왜구를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영 장군은 지금 왜구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고 직접 전쟁터로 출발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왜구의 화살이 최영 장군님의 입술에 꽂혔고 화살을 뽑지 않고 질풍노도로 공격을 하시며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전투를 홍산대첩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부여, 공주지방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을 지켜준 고마운 최영 장군을 기리고 있습니다. 고려사 최영 장군 열전에는 홍산대첩에서 왜구를 무찌르자 우왕은 최영 장군의 공적을 크게 찬양하여 홍산 파진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이색에게 최영 장군 찬양근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원 부원군이라는 자기를 하사하셨습니다. 서해 연안 왜구 토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 장군께서는 육도 도통사로 강하와 예성강, 해주 등에 출몰하는 왜구를 상대하셨으며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군 재건에 힘을 쓰셨습니다. 800척의 전함을 건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채무선으로 하여금 화평 도감을 설치토록 하여 화약 제조를 지원하고 전함에도 화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강화도 왜구 대항 요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는 수도인 개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왜구의 출범이 잦았던 곳입니다. 강화도를 전략적으로 요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셨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전략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권력자들은 무단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조치하셨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군량이나
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조치시켜 놓았습니다. 서강과 동강에 출범한 외국 격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육도 도통사와 해도 도통사를 겸직하시면서 개성 근처인 예성강의 동강, 서강에 출몰한 왜구를 격퇴하셨고 현재 군산과 남원에 출몰하는 왜구를 섬멸하셨습니다. 현재 지명으로 군산, 남원이고 고려시대 진포 운봉이라고 불리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우왕은 최영 장군에게 녹봉의 철권을 하사하셨습니다. 녹봉의 철권이란 새로 만든 상패 같은 것에 공로를 적은 것입니다. 교서를 보면 한 면에는 공로, 다른 면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면책해 준다는 국왕의 약속사항입니다. 고려사 최영장군 열전에 기록된 우왕의 교서입니다. 교서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장수 가운데서 전쟁을 많이 하고 공로가 큰 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하물며 충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임금을 받들고 백성을 보호하였으니 재상 중에 재상이 경이라 전닭과 노비를 상으로 내림이 통례이나 경이 천성이 청백하여 반드시 이를 굳이 사용하고 받지 아니할 것이므로 다만 이 철권을 하사하노라. 경이 혹 죄를 범하여 9번에 이르러도 죄를 주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10번을 범한다 하여도 마땅히 감하여 가볍게 할 것이니 경의 자손도 또한 다름없이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수시중으로 임명되면서 최영 장군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관직이 추징되었습니다. 우왕의 교서 내용에는 부친이 무덤 부근인 현재 덕양구 고양현에 전지 230결을 내려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부친이 무덤은 현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실존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토지는 고려 우왕께서 하사하셨던 전지로 판단이 됩니다. 해도도통사와 수시증을 하시면서 300여 척의 군함을 제작하였고 채무선의 하포로 무장하여 그 수준이 거북선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들 전함으로 진포 대첩, 관음포 해전에서 외선 500여 척을 격파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영 장군의 시여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강릉, 전라지방의 외구 침입으로 농사도 못 짓고 더구나 흉년이 발생하여 굶어 죽는 백성이 증가하자 세계도에 관가에서 보리쌀이 나올 때까지 쌀을 빌려주는 시여장을 직접 개설하여 백성을 보살피셨습니다. 판무나 부사 시절에는 전쟁 공로로 우왕께서 토지를 하사하시자 국가 창고가 비었다고 하사 토지를 받지 않고 도리어 최영 장군께서 갖고 계신 곡식을 군사 양식으로 내놓았다고 고려사 최영 장군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해 관음포 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 장군님께서 육도 도통사와 해도 도통사를 겸직하시게 되었는데 해도 원수 정지 장군이 관음포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관음포는 현재 남해군 고현면 바닷가입니다. 물론 정지 장군의 긴밀하게 현장을 대처하는 공이 컸었고 채무선의 화포로
무장시켜 적이 커다란 전함을 수장시켰고 이로 인해 2,000명의 왜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해 지역 백성들은 최영 장군을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1388년 최영 장군의 요동 정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10년 동안 고려에 대한 강경 외교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고려에 남아있는 원나라 지부는 명나라의 소유라는 논리였습니다. 원나라가 일본 정보를 위해 제주도에 설치했던 탐나 총간부를 거론하면서 탐나 지배권을 주장하였고 원나라가 제주도에서 키우던 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말 2,000두, 처녀 1,000명, 환관 1,000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더구나 철령 이북 지역에 70여 개의 군사참을 설치하면서 확실하게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고려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는 정식으로 정책 결정 절차인 백관회의 의결을 거쳐서 1388년 4월 18일 5만 군사가 고려의 옛 땅인 요동 정벌을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요동은 최영 장군의 요동 정벌이 있기 18년 전에 공민왕에 의해 이미 요동성 정벌이 있었습니다. 13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요동성을 정벌했습니다. 이는 원나라가 지배하던 요동성을 탈환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성계도 분명히 요동 정벌에 참여하였고 요동은 확실하게 고려의 땅이었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원나라가 점유하고 있던 영토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대표적인 반역 구테타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옛 고구려와 발해의 땅을 포기한다는 의미였고 이후 조선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사대주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찾기 위해 분명한 역사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위화도 해군에 대한 잘못된 역사 평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보수 세력과 신흥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라는 황당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단순한 반역 구테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정도전, 정몽주, 조민수 등 신흥 개혁 세력들은 결국 이성계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군들의 전략과 전술을 보면 해군군은 최영 8도 도통사만 제거하면 고려에 거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영 장군께서는 모든 정규군을 요동 정벌군에 예속시켰고 개성에는 정규군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록강 위화도에서 기병 위주로 신속하게 회군했기 때문에 위화도를 출발한 지 9일 만에 개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함흥에 대기 중이던 이성계의 사병인 사별초 1,000명이 6월 1일 날 동일한 시점에 개성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구테타군과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테타군은 위화도를 출발하여 9일 만인 6월 1일 개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또 함흥에서 출발한 사별초 1000명과 합세하여 6월 3일 성 안으로 진입하여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성에서는 최영 장군 외 소수의 경비대가 있었고 그 외에는 창고지기와 노예들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최영 장군은 모든 군사를 요동 정벌군에게 내주었을까? 최영은 이성계보다 19살 어른이었고 최영은 이성계를 발탁한 인물로 자신의 부하를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군사적으로 요동정벌이 충분히 가능했고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테타군과 마지막 전투에 대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구테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회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왕은 노리와 간통을 일삼으며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아주 개인적인 치부를 들먹이고 있고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최영 장군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성계의 요동정벌 불가 4대 이유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려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4대 불가 이유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항군 입장에서 보면 요동이 고려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과 요동성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요동 군사들과 한번 맞붙지도 못했다는 탄식이 있었고 요동성을 차지하고 그 일대를 석권해서 버텼다라면 이 땅을 영구히 차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명나라와 유리한 조건에서 흥정할 수 있는 외교적인 조건이 됐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영 장군님은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위화도 회군에 의해 현재 고양시인 고봉으로 유배된 이후 장군님께서 참수되시자 조선시대 인물들이 기록한 고려사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경 사람들은 시장을 닫고 모든 일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 파시를 하였고 마을에 있는 부인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으며 모든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애도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최영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조직적인 저항도 일어났습니다. 처음 최영 장군이 유배되자 우왕께서 직접 행동하시다 폐위당하고 강화도에 감금당하셨고 이색과 정몽주는 이성계 일파의 권력장악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 누이의 아들인 김저 장군께서 우왕의 지시로 이성계 제거 거사를 하다 발각되어 옥에서 사형당하셨고 고려의 충절을 지키던 관료 지식인들이 두문동에 모여 살다 두문동이 통째로 불태워졌고 고려 충절을 지키던 72인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려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영장군 사후 이성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장군 사망 4년 후인 1392년 공양왕의 뒤를 이은 이시성을 가진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려의 마지막 왕은 34대 공양왕이 아니라 35대 이시성을 가진 이성계 조선 태조입니다. 그리고 동주 최씨 가문의 몰락입니다. 최영장군은 공로죄를 범한 죄인으로 동주 최씨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우왕은 폐위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창왕과 공양왕을 살해하였으며 특히 공양왕의 세자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을 아예 몰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최영장군의 경우는 이씨 조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민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장군 죽음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의 죽음은 곧 고려의 멸망을 의미하였습니다. 우왕이 폐위당하고 회군파들이 세운 창왕과 공양왕 이후 이성계는 건지고려 국사라는 직책으로 공양왕을 이은 이시성을 가진 고려의 왕이 되었습니다. 건지고려 국사라는 칭호는 1401년 9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최영장군님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죽지 않았고 패했어도 패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흠모와 존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영장군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위인이 되셨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최영장군님과 동주최씨 역사에 대해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주최씨 대종의 청주지의 최재형 종치님이십니다. 참고한 자료와 논문들입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다음 카페에 동주최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동주최씨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